네, 정치의 세계를 남들과는 다르게 누구보다 화끈하게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3308번님이 벌써 문자 주셨는데요. 이정미 오신환 전 의원님은 최근에 다른 방송사 프로그램에서도 두 분 같이 나오시는 거 봤습니다. 목격담 제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효과입니까? 네, 오늘 어디 다른 오늘 프로 2시에 같이 출연하고 네. 그 후부터 둘이 갈 데가 없어서 이 시간까지 쭉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참 저희 그 너무 라디오 친해지면 안 되는데 걱정입니다. 네, 대화를 많이 하면 의견이 같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거 안 됩니다. 저희들 곤란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제작진이 저희 라디오 숙직실 굉장히 깨끗하다면서 다음에 좀 뜬 시간에는 이것을 또 이용하도록 네, 저희들이 그럴까요? 네, 텅 비어 있다면서 예. 네, 지금 또 좋은 고맙습니다. 정보를 네, 줬습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이에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정치와 사랑에 빠진 이 두 분들의 모습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네. 여의도에 카페를 여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 제가 네네. 이제 뭐 총선 끝나고요. 이 무너져 내린 뭐 이 기반을 좀 다시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젊은 정치인들과 정치 소비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요. 예, 거기서 협동조합. 북카페를 운영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정치 문화운동의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현재 조합원 가입했습니다. 오, 100명 정도요. 언제쯤 오픈을? 저희가 추석 그래서. 전에 오픈하려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네. 예, 이제 창립총회를 해야죠. 예. 그럼 그 카페에는 주로 가면 막 정치인들만 앉아 있고 이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가면 일반인 대상. 제가 앉아 있었어요. 이정미랑 같이 토론하고 있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어떤 분들이 같이 하시는지 대략 좀 말씀해 주실 지금 수 있으세요? 네. 현역 의원들은 뭐 지금 삼선의 유이동 의원하고 지금 네. 김웅, 뭐 이영 그리고 김병욱 의원, 황보승희 의원 이런 분들이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네, 유이동 그리고- 의원 저희 고정 게스트신데. 네네. 그렇습니까? 네네, 2주에 한 번씩 예. 나오십니다.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했죠? 예. 그리고 네. 원외 쪽에는 지금 홍보본부장 맡고 있는 김수민 전 의원하고 네. 비대위원 맡고 있는 김재섭 위원 그리고 제가 추진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카페 열면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정미 의원님은 다른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진행을 맡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패널로 참여한 경험들은 많이 있는데 네네. 방송을 진행을 하는 거는 처음 하는 일이에요. 처음이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어요. 네네. 그렇죠. 그 느낌도 많이 다르고. 네, 네. 그 매일 하시니까 얼마나 재밌으시겠어요? 재미만 있지는 않고요. 알겠습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요. 네, 오늘 준비한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완성 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김두관 의원은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발의하려다가 일단 좀 미뤘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이정미 의원님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희 당의 당론이기도 하고 그것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에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이 정치적인 타이밍에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전면적으로 들고 나온 것에 대해서는 그 배경에 대한 뭐 의구심 이런 네. 것들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냥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헌 판결 이후에 여러 가지 뭐 개헌 문제라든가 헌재 또 다른 판결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든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과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들인데 네. 새 정부, 이 정부 들어서고 나서 3년 동안 거의 이 일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다가 딱 이 타이밍에 이야기를 한 것이 네. 과연 진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와 관련된 국면 전환용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 좀 드립니다. 오신환 의원님은 타이밍은 뭐 비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은데 네네. 타이밍을 일단 차치하고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정미 의원님 후자에 말씀하신 걸 먼저 얘기할게요. 네네. 기본적으로 이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틀에서 그리고 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네. 지방 도시에 대한 발전들을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장기적이고 그랜드한 플랜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저도 뭐 일부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다만 지금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국면 전환용으로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네. 얘기하는 것 자체의 접근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2차 지금 계획들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수도권에 있는 100개 정도의 공공기관들을 네. 이전하는 그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아니면 성과들이 내지도 못한 상태에서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네. 그 진정성에 있어서 저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 시선 집중에 박주민 의원이 이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당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라든지 분권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금 국면 전환용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안 믿으시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네. 이제 그것이 아니라 이 일을 수밀관하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면 그 계획들, 어떤 프로세스를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제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법률을 내게 되면은 이 법률을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결이 이미 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을 수 있도록 하는 그 헌법재판소 기관에 이것에 대한 그 소송을 다시 제기를 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은 이것이 개헌 사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뭐 개헌 논의를 어떻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분명한 얘기들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이제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여야 간의 합의만으로도 이거는 충분히 네. 해결 가능하다라는 얘기만 지금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면 진짜 가능한 것인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네. 과연 이 그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 균형 발전 문제라든가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어떤 논의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를 네. 들어서 공공기관 이전들이 이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지만 네. 저희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그 젊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정주하는 비율들이 형성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소위 이제 자녀들이 일정하게 성장한 상태에서는 다 기러기 아빠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그럼요. 서울 올라왔다가 다시 월요일 날 내려가는 네네.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전반적인 그 수도권 분산에 대한 계획이 단순히 청와대와 국회만 이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교육기관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쭉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다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서 있는지도 얘기를 네네. 들어봐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그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세스들을 얼마만큼 준비해 왔는지에 대한 그 집권 정당의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듣고 싶다. 이런 네.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사실 이 정권의 국정과제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 않은 느닷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것과 그리고 지방의 균형 발전, 지방자치권 강화 뭐 이런 것과는 행정수도 이전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네네. 근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것이 소위 요즘 용어로 갑툭튀한 거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네네. 근데 그것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들어서면서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직전에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돌린 그 내용을 가지고 네. 그것을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하는 접근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좀 네. 이거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거는 지금 이정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네네. 이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그 정당성을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없이 그냥 던져놓고 이 정권이 잘하는 게 던져놓고 여론을 들어보고 아니면 다시 물러서고 하는 그런 전형적인 이런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여론을 반으로 갈라놓으면서 그것들을 국민들의 갈등 요소를 통해서 국정 운영을 밀고 나가는 이런 측면이 있어요. 여론조사상 53% 이상이 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찬성한다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게 여론조사 좋아하면 박원순 시장 성추문 의혹과 관련해서 70% 정도 가까운 국민들이 진상조사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국회에서 원내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는 형식으로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를 접근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목소리들을 나오는데 예를 들면 충청권에 계신 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럴 수 네. 있다고 보지만 예를 들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네. 그리고 장제원 의원 등 이런 분들도 찬성을 표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전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 취지가 흔들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동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합당 오세훈 의원들. 전 시장의 네네. 경우는 결과적으로 본인은 내년 보궐선거에 출마 안 할 거다. 대권에 도전할 거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선언한 거 아닐까요? 그 메시지 네. 함의가. 저는 네. 기본적으로 서울에 대한 도시 경쟁력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요. 물론 그 파이를 키워서 지방 도시들을 성장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잘 나가는 거를 뺏어 가지고 결국엔 분산시키면서 하향 평준화시키는 이런 정권의 모습은 저는 뭐 동의하기가 좀 없다. 어렵습니다. 근데 네, 그게 네. 하향 평준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은 세상에 그 하나의 도시에 인구가 그렇게 막 1,000만, 1,500만 이렇게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형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그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어떤 의미는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네네. 분배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적당히 살 수 있는 어떤 그 공간 확보라고 환경적. 하는 것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네. 대한민국의 아주 이 특수한 상황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어떤 백년대계 같은 일들이 이제 착수가 될 시점은 되었다라고 하는 네. 점에 대해서는 저는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아니, 봅니다. 논의는 할 수 있죠. 근데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 도시의 서울이라는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석하고 다른 타 도시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에 대한 인프라를 기본적으로 갖추면서 사람들이 인구를 분산시키고 그 도시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기본적으로 이것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어떤 기본 아주 섬세하고 세밀한 그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툭 말로 던지듯. 때울 수 네.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수도 관련해서 통합당 의원분들한테 오늘 저희 제작진이 섭외를 많이 좀 시도를 했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좀 꺼려하는 분위기 당에서 뭔가 그러니까 또 입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지역구의 지역구마다 다르죠. 의원인가에 네. 따라서도 굉장히 또 의견들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뭐 네. 갑자기 이제 꺼낸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서 아직 당내에서 입장이 정리되기가 좀 어렵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네요. 서로 의원들 간의 또 입장들이 그렇죠. 다 분분하기 때문에 충청권 그럴 수 다르고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 다르고. 다르고 그러니까요. 근데 만약에 어찌 됐든 행정수도 이전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비판하셨던 집값은 결과적으로 잡힐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집값 문제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 음. 되어야 하고 될 수 수 있을 있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다 이 부동산 문제로 관심이 다 쏠려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이전 문제가 딱 터져 나오니까 네네네. 결국은 또 그 지역 근처에 네네. 집값이 들썩이는 이런 효과들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이 정치적 타이밍이라고 하는 얘기가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이 일이 쭉 처음부터 이제 잘 계획이 돼서 추진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그렇겠죠. 네. 결국은 또 이것이 세종시 인근에 이제 다시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 때문에 세종시가 최근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네네.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이게 다시 이제 또 튀는 불을 이런 지피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것이 원래 어떤 목적하는 바와는 다른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저는 보세요? 조금 회의적이에요. 이게 집값이요? 기본적으로 서울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 행정수도를 이전한다고 하는 발상에 동의하기가 어렵고 또 단순히 행정수도 이전한다고 해서 집값이 잡힐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회의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그 도시에 대한 인프라들을 구성하고 결과적으로 그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갈 때 결국에는 인구도 분산되고 이게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지금의 서울의 기능 일부를 빼내서 다른 도시에 그것을 이양한다고 해서 저는 서울의 집값이 잡힐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공공기관들이나 네. 특히 과천의 정부 청사나 이런 것들이 이전했다고 해서 과천의 집값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더 큰 거대 담론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방 분권 그리고 도시 경쟁력들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는 틀에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부동산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도 함께 해볼게요. 대통령의 입장을 밝혔죠. 그린벨트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요즘 그린벨트 뭐 주식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스스로 정리를 해주는 분위기여서 그 자체를 또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부처에서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대안으로 제시된 것 가운데 하나가 태릉 골프장이에요. 근데 네. 역시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청와대가 모르고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고 발표를 했다면 참 그 대통령을 모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무능한 것이고요. 네. 알면서도 이것을 이제 추진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께서 그린벨트는 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이 또 이제 훼손이 되는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태릉이 이제 그린벨트일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 평가에 2등급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 보존 지역으로서 네.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네. 지역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태릉에 그 골프장을 지은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 네네. 골프장으로서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물음표를 갖고 어떤 네. 방향 전환을 고민해 볼 수는 있었겠지만 네. 거기에다가 막 다시 아파트 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개발을 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은 판단 미스였다 뭔가 이렇게 좀 보고 모순적이다. 있습니다. 네. 오신환 이것이 의원님 이제 어떠세요? 골프장이라는 상징과 또 네. 군이 전용으로 쓰고 있는 골프장이라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군의 네. 반대만 우리가 극복하면. 네. 그런데 이종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태릉 골프장의 98%가 환경 영향 평가 1, 2등급을 맡고 있고요. 네네. 이미 환경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른 도시공원이나 그 자연을 보호하는 데 활용한다라면 모를까 이것을 택지 개발해갖고 그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입주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과 전혀 배치되는 이야기이고요. 이 그린벨트 지정이 1971년도에 됐는데 네. 골프장은 그 그린벨트 제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이미 우리 대한민국의 그린벨트에 24군데나 골프장이 이미 들어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보존해야 되는 그린벨트로서의 어떤 가치도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의 세계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정치의 세계 오신환 전 의원 그리고 이정미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부동산 얘기, 뭐 행정수도 이전 얘기 등등 앞에서 좀 나눴었는데요. 남 얘기를 한번 해보죠. 민주당 얘기. 두 분이 제3자 입장에서 지금은 정의당 그리고 통합당이시니까 민주당 전당대회에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논평을 하면 또 재밌지 않습니까? 네, 지금 박주민 의원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어요. 그 마감 2시간 전에 당권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뭐 전혀 예상 못했다 이런 반응도 있고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출마 배경 어떻게 보세요, 오신환 의원님? 네. 일단은 뭐 이낙연, 김부겸 두 분의 경선 과정이 뭐 다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흥행에 있어서는 조금 국민적 관심이 덜할 수 있는 부분을 박주민 의원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네. 흥행을 좀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 갖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2, 3위가 나중에 단일화를 한다거나 또 뭔가 이렇게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일 수 있는데 네. 박주민 의원의 참여가 결과를 뭐 이렇게 크게 뒤집을 수 있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네. 박주민 의원 뭐 비교적 나이도 젊고
40대인가요? 네, 그렇고 재선이고 보통 당권 도전은 재선 이상들 뭐 3선, 4선 이런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배경? 뭐 일단 박주민 의원 스스로가 이제는 좀 더 큰 도전에 나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마감 2시간 전도 굉장히 기획된 연출이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 그럴 수 뭔가 있죠. 극적인 효과를 만들기 위한 그런 과정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이미지보다 중요한 게 이제 컨텐츠인데 이낙연 의원님도 네네. 약간 너무 이제 안정추구형의 어떤 후보자라고 하면 김부겸 의원님도 사실 뭔가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는 그런 후보는 아니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네. 근데 박주민 의원이 40대고 젊은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파격적인 선거판에서의 어떤 새로운 돌발 변수로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박주민 의원의 어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네. 또 그 민주당은 좀 새롭다라는 느낌은 안 든다. 네.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서도 세 후보가 다 공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상에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에 대해서 결국은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얘기들을 세 후보가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뭐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도 박주민 의원님이 좀 젊은 의원답게 네네. 어떤 도전적인 정신들을 많이 보여줬다기보다는 당 지도부의 어떤 노선을 네네. 좀 충실히 수행하는 이런 어떤 위치에 많이 섰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3파전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뭔가 새로운 콘텐츠로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시끌벅적한 네네. 어떤 경선이 될까라고 하는 점은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법사위에서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의정활동 했었는데요. 네네. 기본적으로 박주민 의원님은 성실하고 진지하죠. 네네. 예, 그래서 40대의 무슨 열정이나 파격 뭐 이런 것과는 다소 거리가 좀 있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진지함이나 뭐 이게 성실함도 큰 장점이긴 한데 기존 질서를 좀 파괴적으로 깨면서 뭔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네네. 경선을 이끌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도 보고요. 네네. 다만 어쨌든 세대 교체라는 측면에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 그리고 개인 정치인으로서 박주민이라는 사람을 한 단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기 위한 개인적인 어떤 욕심도 거기에 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뭐 모든 정치인은 앞에 그 계산을 하고 또 행보를 하나하나 움직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사실 뭐 박주민 의원도 지금 뭐 당권에 출사표를 던져서 주목받지만 더 주목받는 인물은 다 그 이재명 지사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 지지율 보니까 1위를 달리시는 분이 약간 좀 불안해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네. 추세를 보면 좀 전망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이재명 지사. 이낙연 네네. 의원님의 체례 위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피닉제는 들어봤지만 정말 피닉제를 한 3배는 능가하는 불사조 그렇습니까? 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어쨌든 불굴의 도전이 이제 성공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 네네. 또 여러 가지 이슈 선도력도 상당히 네네.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의원님은 계속 이제 추격을 당하는 입장이고 이재명 지사는 추격을 하는 상황이어서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고전하실 것 네. 같다라는 느낌. 이낙연 의원님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민주당 내 경선이기 때문에 친문 핵심 세력의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는가. 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죠. 그 여론조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래도 이낙연 의원이 공고하게 계속 1위를 선두를 달릴 것이다. 어떤 분은 아니다. 역전될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또 의견이 네. 분분해요. 오신환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지사께서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미 막 뭐 기본주택이나 나름대로 정책 아젠다 이슈 파이팅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또 다른 리스크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네. 이번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무공천해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말 바꾼 것, 뭐 거기서 이제 본인은 뭐 한 번도 무공천 주장한 바가 없다든지 뭐 주장이 아닌 의견이라든지 뭐 중대한 잘못을 전제로 했다든지 이렇게 자꾸 부연 설명하는 모습이
오히려 저는 국민들께 또 실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한 측면에서는 있다. 네. 이재명이 갖고 있는 그 선명성과 돌파력 또 이슈 파이팅 네. 이런 것들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해찬 대표가 말 한마디 한 것에 대해서 금방 꼬랑지 내리는 이런 모습은 저는 이재명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앞으로 뭐 시간이 굉장히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이낙연 후보 의원이 네. 당 대표가 됐을 때 네네. 이재명과 대권 주자로서의 어떤 그 관계 형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저는 뭐 상당히 근접하면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당 대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 함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예. 네. 그런데 야권에서는 지금 얘기되시는 분이 검찰총장이시잖아요. 그건 야권에서 만든 게 이럴 아니고 수가 여론조사 없다. 기관에서 만든 거죠. 누구 생각나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야권에서? 야권에는 뭐 이미 뭐 거론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야권이라고 하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디까지 갈 야권이야? 거니까 지금 정의당이 또 그 참 고민 깊은 지점이기도 하고, 네.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의 후보가 독주하는 과정 속에서 네. 야당이 체질적으로 변화하고 국민들의 신뢰 확보하면서 미래 비전들을 제대로 내는 그런 어떤 참신한 후보가 저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기존의 인물이 참신해지던지. 예. 더 어려운데요. 네. 정의당 입장에서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기존 인물이 더 참신해지는지 네. 더 강력한 도전자가 나왔든지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회에서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잘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맹공 중인데요, 야권에서. 이인영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의혹은 어떤 낙마 위기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이런 판단은 일단 저는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지금 통일부 장관이 굉장히 남북 관계가 엄중한 시기에 그렇죠.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한미 워킹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가 더 철저하게 네. 논의되어지는 청문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는 사실 원내대표 전까지 이렇게 뭐 뚜렷하게 막 정책 행보가 컸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이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족의 문제, 특히 이제 아들의 병역 문제 그리고 뭐 해외 유학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오신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